그 23페이지에 인문적 특성에서 짤막하게 나와 있죠. 별로 안 중요하겠죠. 짤막하게 나와 있으니까. 예, 토지의 특성 중에 인문적 특성인데 뭐 자주 인문적 특성이 등장하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시험에. 그러니까 시험에 나와도 지문으로 그냥 한 개 정도 나오거나 뭐 이렇게 되는데 토지의 특성을 물을 때는 자연 특성에서 대부분 시험에 나오고 인문 특성은 잘 다루지 않습니다. 근데 그 인문 특성 중에 용도의 다양성은 토지의 특성에서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고 다른 부분에 이제 영향을 주는 데가 많이 있으니까 그 용도의 다양성들을 기억해 두는 게 좋아요. 인문적 특성은 인간이 이제 토지를 이용해 가면서 후천적으로 토지에 만들어지는 성격이고 인위적으로 인간이 토지에 부여하는 성질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변화가 가능한 성격을 뜻하겠죠. 그러니까 가변적이고 유동적인 성격인데 인문적 특성에서는 또 물리적인 용어가 나오면 안 돼. 이거는 이제 변화될 수 있는 성격이니까 용도적 측면이나 경제적 측면에서 파악되는 토지의 특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용도적이나 경제적인 용어 자체가 변화될 수 있다 이런 의미란 말이야. 그러니까 인문적 특성에서는 자연적이라는 용어가 나서는 안 되고 또 용도적 또는 경제적이라는 용어가 나와야 옳은 지문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토지는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성격인 자연적 특성도 있지만 인간이 이제 토지를 이용해가면서 후천적으로 토지에 부여하는 성격이면서 인주로 토지에 부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인문적성은 변화가 가능하니까 꼭 용도적 경제라는 용어를 써야 되고요. 여기도 이제 여러 가지 성격이 있어요. 근데 인문적성을 대표하는 성격이 바로 용도의 다양성입니다. 그러니까 토지는 용도가 다양하게 이용 가능하다. 그러니까 하나의 토지가 여러 가지 용도로 이용 가능한 성질이다. 그래서 여러 용도로 이용이 가능하니까 다용도성. 또 용도가 변화 가능한 성질이다. 그래서 변용성이라고도 합니다. 용도가 변화하는 성격. 그러니까 한 개의 토지가 여러 용도로 이용 가능한 성질이 용도의 다양성인데 뭐 용도의 다양성에서 비롯되는 성격 그러면 기계적으로 이제 몇 가지 단어가 스쳐가야 되겠죠. 용도의 다양성은 최유효 이용의 판단 근거가 된다. 그리고 또 용도의 다양성은 토지의 경제적 공급을 가능하게 한다. 앞 시간에 나왔어요, 이거 그지? 이 경제적 공급이 이용 전환이나 용도 전환을 통해서 토지가 공급되는 거죠. 그 경제적 공급이 바로 용도를 전환하거나 이용을 전환해서 토지의 양을 증가시키는 걸 경제적 공급이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가 토지를 이용할 때 이용 전환이나 용도 전환을 통해서 이용하는 것이 창조적 이용이에요. 창조적 이용. 이 창조적 이용이 이어진 만큼 경제적 공급이 증가하게 되는 시험이죠. 이 용도를 다른 용도로 전환해 가면서 이용하는 게 창조적 이용인데, 그지? 그게 바로 여러 용도로 이용 가능한 용도의 다양성이 있어서 창조적 이용이 가능하고 그 양만큼 이제 경제적 공급이 증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창조적 이용과 경제적 공급을 모두 가능하게 하는 특성이 용도의 다양성. 또 앞 시간에 우리가 다룬 거 입지 선정은 입지론도 있고 적지론도 있었죠. 좋은 위치를 찾으면 그 좋은 위치에 적합한 용도를 선정해서 이용하는 것이 적지론이었죠. 적합한 용도를 찾아서 이용해야 되는 이유가 여러 용도로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적지론에 근거가 되고 또 한 개의 토지가 여러 용도로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의 똑같은 한 개의 토지에서도 가격이 여러 개의 가격이 동시에 성립할 수 있어요. 하나의 토지에 여러 개의 가격이 동시에 성립한다. 그게 바로 가격 다운설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격 다운설의 근거도 용도의 다양성이고 또 이제 어려운 게 한 개 있어요. 우리가 한 번 잘못 용도를 선정해버리면 용도 선정이 잘못되면은 원래대로 되돌릴 수 없는 비가역성이 야기가 되거든요. 용도의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용도를 잘못 선정하는 용도 선정이 이루어질 수가 있고 그래서 잘못 용도가 선정되면 또 원래대로 되돌릴 수 없는 환원하기 어려운 비가역성을 야기시키게 되는 거예요. 이 비가역성을 야기시키는 원인도 용도의 다양성인데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 이게. 그래서 용도의 다양성은 자주 시험에 나오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주로 이제 경제적 공급을 가능하게 하고 또 부정성과 함께 토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되는 최유효용의 판단근거가 되는 특성. 이런 것들은 이제 주로 시험 지문으로는 종종 등장이 되는데요. 그다지 크게 이게 용도의 다양성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란 말이야. 근데 다른 이제 우리 그 교재의 다른 영역에서 용도의 다양성이 관계되는 게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죠? 요 정도 특성은 이해를 해두고 파생 영역을 정리해 두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인문적 특성에 또 다른 특성도 있죠. 토지는 주위 이 토지와 어울리면은 합쳐서 규모를 크게 확대해서 합병을 해서 이용할 수도 있고 또 어울리지 않는다? 그럼 나누어서 분할해서 이용할 수 있는 성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토지는 주위 이용 상태에서
병합이나 분할, 합병이나 분할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할과 합병이 가능한 성격, 줄여서 분합성이라고 합니다. 분할과 합병이 가능한 성격. 이제 분합성, 병합 분할 가능성인데, 뭐 이 병합 분할 가능성은 한 번 시험에 나왔어요. 토지는 주의 이용 상태에 따라 합쳐서 이용할 수도 있고, 또 나누어 이용할 수도 있는 성질인데, 이를 병합 분할 가능성이 한다. 이렇게 해서 옳은 지문으로 그냥 한 개 나왔다. 근데 이 파생 영향을 시험에 묻는 적은 없었습니다. 아직 한 번도. 근데 뭐 파생 영향 몰라도 됩니다. 뭐 알면 또 더 피곤하지. 병합 분할 가능성은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한다. 지문 자체가 어렵습니다.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하는 특성이고요. 또 병합 분할 가능성은 규모의 경제와 규모의 불경제를 야기하는 원인이 된다. 그리고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잖아요.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면 자동적으로 유발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뭘까? 플로테이지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플로테이지, 또 다른 말로 어셈블리지라고도 합니다. 어렵잖아요. 괜히 알면 피곤하다니까 이게 모르는 게 더 나아요.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를 통한 플로테이지 현상을 야기시키는 원인이 된다. 그리고 또 한정 가격이 성립되는 근거가 된다. 한정 가격, 뭐 용어들이 전부 다 어렵다. 한정 가격의 성립 근거. 그리고 또 합병 시의 가치가 증가하기도 한다. 합병 증가 또는 합병 시 감가가 생기도요. 합병 정감가를 야기하기도 하고, 또 분할을 했을 때 가치가 증가하는 분할 증가라든가, 분할 시 또 가치가 감가가 생기는 분할 정감가를 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합병 정감가나 분할 정감가를 야기하는 원인, 이런 게 병합 분할 가능성인데요. 상당히 용어들이 어렵잖아요. 얼마나 괴롭습니까, 용어들이. 한 개 용어 해결하는 거면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게 더 나은데, 시험에 나오거나 뭐 그렇지는 않은데, 왜 병합 분할 가능성이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해 주느냐. 여기 토지가 여러 개가 있는데, 이게 1번지라 요거 2번지고요, 요 3번지고, 그 다음에 4번지가 요 기탱에 딱 한 개 붙어 있는데, 요 4번지가 3.3제곱미터 밖에 안 돼요. 3.3제곱미터. 한 평이다 이 말이죠. 그지? 한 평은 3.3058제곱미터다. 그지? 그러니까 대략 한 3.3제곱미터가 한 평이고, 1제곱미터는 몇 평이죠? 1제곱미터는 0.3025평이란 말이야. 0.3025. 왜 0.3025가 되죠? 한 평이 3.3제곱미터니까, 그죠? 나눠보면 이제 1제곱미터는 0.3025평이 되고, 1평, 한 평은 이제 3.3058제곱미터가 되거든요. 요 이제 평을 제곱미터를 평으로 환산하는 용어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실무에서는 평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앞으로 이제 평이라는 용어 쓰면 제재를 받습니다. 면적의 단위가 우리나라는 제곱미터니까요. 미터법을 사용한 지가 오래됐으니까, 옛날에는 이제 평이 면적의 단위예요. 그래서 평하고 같은 말이 보라보, 1평 이렇게 보이랬거든요. 그리고 한 평, 한 보 또는 정, 뭐 단 이런 용어를 썼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용어를 안 쓰잖아요. 그냥 제곱미터가 면적의 단위로 굳어졌으니까 이 평을 제곱미터로 환산한 용어를 알아야지. 그러니까 이제 100제곱미터 그러면 대략 한 30평 정도가 된다는 거죠. 우리 아파트 공급할 때 84제곱미터형 이렇게 공급하죠. 그게 대략 몇 평입니까? 84제곱미터면 30한 2, 3평대가 돼. 32, 3평. 84제곱미터는 주거 전용 면적으로 84제곱미터 이렇게 표현하는 거 말이야. 근데 주거 전용 면적 외에 공용 면적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략 그게 이제 공급 면적은 뭐 109라든가 112 요 사이죠. 근데 주거 전용 면적으로 하면 84제곱미터 행위 되거든요. 보통 이제 32, 3평인데 이러면 그걸 이제 전용 면적만 해가지고 84로 이렇게 공급 면적을 표시할 수도 있고, 전체 공급 면적을 해서 109 또는 112 이렇게 표시하는 분양할 때, 그죠? 여러 가지로 이제 달리 나타내는데, 이게 그냥 몇 평 이렇게 안 하고 몇 평형이라죠. 형을 붙이는 게 이제 32평이라고 딱 재보면 딱 32평이 아니에요. 한두 평의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부족하면 31평밖에 안 되는데 32평 공급했다 그러면 사기친 거잖아요. 그 죄가 되니까 이제 형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라는 용어를 쓰면은
한두 평 정도의 차이가 나도 용인이 되는 거거든요. 몇 평형으로 이렇게 공급하면.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광고할 때도 알아놔야지. 내가 제재를 받지 않고 피해가는 방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평이라는 용어를 쓰지 말고 그냥 제곱미터로 표시하는 게 제일 좋아. 계약 면적에 명시된 거죠. 109제곱미터, 84제곱미터, 59제곱미터 이렇게 명시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갖고 가로 해놓고 몇 평형 이렇게 적는 거죠. 근데 요즘은 가로 해갖고 평형을 명시하는 것도 위법이다. 이렇게 벌써 그 저기 뭐야 어느 지자체에서는 그걸 위법으로 간주해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한 적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앞으로는 평이라는 용어는 가급적 안 써야 돼요. 제곱미터라는 용어를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이제 몇 제곱미터 이게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이 중개 활동을 하려면 제곱미터가 이제 면적의 단위니까. 근데 이게 편한 게 이제 3.3제곱미터 하면 잘 모르잖아, 그지? 한 평 하면 대충 아는데, 그지? 근데 한 평이 또 어느 정도 크기인지도 몰라. 한 평 하면 보통 이제 이렇게 환산을 해보면 가로하고 세로로 따져가지고 가로로도 한 1.8m, 세로로도 한 1.8m 이렇게 보면 돼. 가로 세로로 한 1.8m 정도를 대략 한 평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1.8m 해봐야 얼마 안 되죠. 딱 저 하나 딱 누워야 딱 맞는 크기 정도, 그죠? 니는 많이 남을 건데 이런 뜻이래. 한 병밖에 안 되면은 이제 규모가 적으니까 이용할 가치가 별로 없죠. 한 병 가지고 어디 쓰라고 한 병 주면 그 어디 쓰겠습니까? 뭐 할 겁니까? 한 병 주면 딱 한 병 딱 들으면서 뭐 해볼래 하고 주면 한 그루에 사과나무를 심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구의 종말을 얻어도 한 그루 사과나무도 심어야 되니까 일단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되죠, 그죠? 근데 이게 평이 이게 그 규모가 적으면 용도가 이렇게 제한적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방치하고 사용을 못 하죠. 근데 이게 이제 규모가 적을 때는 용도가 거의 제한적인데 옆에 토지를 합칠 수가 있잖아요. 병합본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4번지가 인접한 3번지를 병합을 해서 합병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한 병밖에 안 되는 게 규모가 한 300병 정도로 늘어났다.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해보자. 그럼 평소에 이게 크게 늘어나니까 주택을 지어서 주거지로도 이용할 수 있고 상가를 거쳐서 상업지로도 공장을 거쳐서 공업지로도 뭐 운동장으로도 이용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용도로 이용이 가능해지죠. 바로 인접 토지를 합병할 수 있는 병합분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토지의 용도도 다양하게 변경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병합할 수 있는 병합분할 가능성이 토지의 용도를 다양하게 변경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병합분할 가능성이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하는 특성이다 이 말이야. 지원한다. 용도가 다양하게 변경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주는 특성이 병합분할 가능성이라는 뜻인데 규모의 경제나 규모의 불경제를 야기시키는 원인도 용도의 다양성인데요. 이 규모의 불경제나 규모의 불경제는 규모를 전부 대규모화 시키는 거야. 대규모화나 대량화를 시키는 거야. 근데 규모를 이제 대량화, 대규모화 시켜가지고 비용을 전략해서 이 비용이 절감된 만큼, 비용이 전략된 만큼 가치의 상승이 오고 이익을 가져다 준다. 그러면 규모의 경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규모를 대량화, 대규모화를 시켰지만 규모가 커지는 만큼 비용도 더불어 증가해 버리니까 이익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면 규모의 불경제가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규모를 대량화, 대규모화 시킴으로써 비용을 전략해서 이익이 발생하는 것이 규모의 경제고 규모를 대규모화 시켰지만 비용도 더불어 증가해 보니까 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규모의 불경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요거는 이해를 했죠. 그러면 이제 규모의 경제가 나타나면 자동적으로 유발되는 게 플로테이지입니다. 플로테이지, 어셈블리라고 하는데 이제 어셈블리 플로테이지는 인접한 토지를 병합해서 인접한 토지를 병합함으로써 경제적 가치가 상승하는 것. 이걸 이제 플로테이지 또는 어셈블리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용어들이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토지가 이게 1번지하고 1번지, 2번지, 3번지가 있어요. 근데 2번지는 현재 지금 주거지역으로 이용되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주거지역으로. 근데 1번지를 정부가 개발해가지고 아주 쾌정한 공원을 딱 조성해 줍니다. 그러면 인접한 2번지 지역 주민들이 혜택을 보고 가치의 상승이 오겠죠. 근데 3번지에는 어울리지 않는 공장이 딱 입주를 하고 있어. 쓰레기 매립장이 입주하고 있다고 치자. 쓰레기 매립장이. 그러면 이 쓰레기 매립장이 어울리지 않는 시설이 입주해가지고 주거지역에 나쁜 영향을 주겠죠. 근데 토지는 병합분할 가능성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1번지, 2번지, 3번지를 따로 이용할 수도 있고 또 인접 토지를 합쳐서 이용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1번지가
인접한 2번지를 합쳤어요. 2번지가 인접한 1번지를 합쳤다. 그러면 이제 따로 하는 걸 합쳤으니까 규모가 커졌죠. 1, 2번지 따로 하는 걸 두 개를 합치면 대규모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랬더니 여기서는 공원이 긍정이익을 주어서 가치의 상승을 가져오겠죠. 이익이 발생하죠. 그럼 대규모를 통해서 이익이 생겼으니까 요 1, 2번지에서는 규모의 경제가 발생했다 이 말. 규모의 경제가 그지? 규모를 대규모화시켜서 이익이 발생했으니까. 근데 2번지가 또 인접한 3번지를 병합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2번지하고 3번지는 따로 이용할 수도 있지만 병합분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2번지가 3번지를 합쳐서 이용할 수도 있거든. 그죠? 그럼 두 개를 합치면 또 규모가 대규모가 됐죠. 그럼 대규모가 이루어졌는데 이 쓰레기 매립장이 인접해 있으니까 이 쓰레기를 치워야만 부의 효과를 해결하겠죠. 그래서 이 두 개는 합쳐보면은 쓰레기를 치우는 비용이 더 들어가. 그럼 여기서는 이제 규모를 대규모화시켰지만 비용이 따라서 증가해 버렸잖아요. 그죠? 그로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2, 3분기에는 규모의 불경제가 나타났다 이 말이야. 규모의 불경제가 경제가 아니고. 근데 규모의 경제가 발생한 요 1, 2번지는 규모를 합병할수록 유리하죠.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면 합병 시 가치가 증가해요. 합병 시 가치가 증가하게 되고 요거는 이제 따로 분리해서 이용하면 오히려 강가가 생겨요. 분할 시에는 강가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규모의 불경제가 발생한 2, 3번지 같은 경우는 합치면 손해죠. 그러니까 요거는 합병 시 강가가 생겨요. 합병을 하면 강가가 생기고 이건 따로 이제 나눠서 분할을 해서 이용해야 가치가 증가하는 겁니다. 분할 시 이렇게 가치가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이 합병 시 가치가 증가하기도 하고 강가가 생기기도 하고 또 분할을 했을 때 가치가 증가하기도 하고 강가가 생기기도 했죠. 그리고 규모의 경제도 나타나고 규모의 불경제도 나타났죠. 이게 어떤 과정에서 두 토지를 병합하는 과정에서 있는 게 다 나타났죠. 바로 병합분할 가능성이 규모의 경제나 불경제를 약하는 원인이 되고 또 합병 정 강가라든가 또는 분할 정 강가를 약하는 원인이 된다. 요 이제 이해되겠지? 그 다음에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게 되면 규모의 불경제에서는 플로테이지는 나타나지 않아요. 규모의 경제가 발생한 지역에서 자동적으로 유발되는 게 바로 플로테이지 어셈블리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규모의 불경제에서는 플로테이지는 발생할 수가 없는데 플로테이지가 인접한 토지를 합쳐가지고 병합을 해서 가치의 상승을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2번지가 인접한 3번지를 합쳐봐야 가치의 상승이 없죠. 이거는 가치가 하락하는 요인이지 가치가 상승할 수가 없잖아. 규모의 불경제가 발생하면. 그러니까 규모의 불경제에서는 플로테이지가 나타나지 않단 말이야. 근데 2번지가 1번지를 병합하면 규모의 경제가 나타나는 요 1, 2번지에서는 가치의 상승이 있죠. 정의 효과를 해서 가치가 상승하잖아. 그지? 그게 바로 플로테이지란 말이야. 인접한 토지를 합쳐가지고 가치의 상승을 가져오는 것. 이걸 플로테이지 어셈블리를 하니까 규모의 경제가 발생한 지역에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플로테이지입니다. 근데 규모의 경제를 약시는 원인이 이 병합분할 가능성이니까 플로테이지를 유발하는 원인도 병합분할 가능성이다. 그런 뜻이네. 그죠? 그 다음에 이 병합분할 가능성이 또 한정가격을 성립시키는 근거가 되는데 자, 한정가격이란 시장이 한정되어 성립하는 가격 이런 뜻인데요. 뭐 시험에 나오거나 이런 거 아니야. 그냥 한정가격이 성립하는 근거가 병합분할 가능성이다. 그걸 이제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겠죠. 이게 갑의 토지라. 그 다음에 을의 토지가 여기 있고 그죠? 을의 토지. 그 다음에 또 병의 토지도 여기 있습니다. 병의 토지도.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게 을의 토지고 그 다음에 병의 토지가 여기 있어요. 갑의 토지도 1억 정도 가요. 1억. 병의 토지도 1억 정도고 을 토지도 1억 정도 간단 말이야. 그러면 갑하고 을이 자기 토지를 각각 분리해서 갑은 갑대로 을은 을대로 각각 따로따로 분리해서 처분을 해봐. 분리해서. 갑이 갑대로 을은 을대로 각각 분리해서 처분하면 갑도 1억을 받을 수 있고 을도 1억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럼 이 토지를 두 토지를 각각 분리해서 처분했을 때 이 토지를 매매한 가격은 최고 2억까지 가격이 성립하는 거예요. 그죠? 갑도 1억, 을도 1억이니까 2억까지 가격이 형성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토지는 병합분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갑하고 을이 의사의 일치를 보고 자, 우리 합쳐가지고 한번 팔아보자. 이렇게 해서 두 토지를 병합했단 말이에요. 병합을 했어. 그러면 이제 합치면 규모가 커졌죠. 토지는 규모가 클수록 여러 용도로 이용이 가니까 가치의 상승이 오는 거야. 그래서 두 개를 병합해서 팔아보니까 2억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이제 이용 가치가 상승하면 가격이 더 발생하죠. 그래서 2억 2천만 원을 받게 되더라는 거지. 요 2억 2천만 원이 이제 두 토지를 병합함으로써
발생한 가격이고 갑하고 을 둘이서 합병을 하기 전에는 2억을 초과하는 2억 이천한 금액은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이 시장이 갑, 을 둘 사이에 한정돼 가지고 합병함으로써 2억 이천한 가격이 발생했죠. 이게 바로 시장이 한정되어 승인받는 가격, 한정 가격이다 이 말이야. 근데 이 한정 가격 2억 2천만 원은 병합함으로써 이 2억 2천원 가격이 발생했지 병합하기 전에는 2억을 초과하는 금액은 절대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정 가격이 승인받는 근거 그게 바로 병합하는 가능성이고요. 그 다음에 병은 이제 갑하고 병합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왜? 들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지? 을은 인접하고 있으니까 같이 병합을 할 수가 있지만 병은 이걸 이동시켜야만 병합이 가는데 토지가 이동됩니까? 안 되지. 그래서 한정 가격은 부동성과 함께 작용한다. 그런 말이 나와요. 자, 부동성과 함께 작용하여 한정가격이 승인하는 근거. 그게 병합분할 가능성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니 뭐 부동성과 함께 작용한다 몰라도 그냥 이 한정가격이 승인하는 거가 병합분할 가능성 다 알아두면 좋죠. 용어들이 상당히 독특합니다. 이 병합분할 가능성은 아직 시험에 뭐 그 파생 영향을 묻는 거는 시험에 나온 적이 없는데 그죠? 또 언제 나올지가 모르지. 그러니까 대비책을 세운다는 측면에서 설명을 드렸고 세 번째 인문적 특성을 대표하는 성격이 토지는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인 측면에서 위치가 변화가능한 성격이 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의 가변성, 위치가 변화가능한 성격, 줄여서 위치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토지의 위치는 물리적으로 변화될 수가 없어요. 물리적으로 토지가 이동된다면 위치가 변화하겠지만 이동되지 않으니까 물리적인 위치가 변화되는 경우는 없죠. 근데 이제 토지 주변 이용 상황이나 토지 그 자체 위에서 그죠 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나.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변화가 생길 수도 있고 경제 측면에서 변화가 될 수도 있고 행정 측면에서도 변화가 올 수 있죠. 요게 한 개의 토지가 있으면 요 토지는 천년 만년 억만 년이 가도 이 위치에 딱 고정돼 있죠. 이 고정돼 있는 위치가 뭐야? 물리적 위치죠. 물리적 위치. 그러니까 물리적 측면에서는 절대로 토지는 위치를 변화시킬 수가 없다 이 말이야. 물리적으로는 위치가 변화될 수가 없죠. 이게 변화가 안 되는 위치를 물리적 위치 또는 절대적 위치라고 합니다. 절대적 위치. 그러니까 절대적 위치는 절대 변화될 수가 없어. 왜? 움직이지 않으니까 부동성 때문에. 그러나 물리적 측면에서는 위치는 변화되지 않지만 경제적 측면에서 본다면 위치의 변화가 오기도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위치가 변화될 수 있다. 변화가 가능한 위치를 상대적 위치 또는 경제적 위치라고 하는데요. 이 상대적 위치가 변화될 수 있는 성격이 바로 위치의 가변성이다 이 말이에요. 상대 위치가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절대적 위치가 변한다는 게 아니고 무슨 말인가 하니까 여기에 있는 이 토지는 언제나 이 위치에 고정되어 있어요. 근데 이 위치 상에서 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나기도 한다면 말이야. 예를 들어서 종전에 여기에 인구가 2명 살다가 지금은 주택이 들었으면서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었고 인구가 1000명으로 늘었다. 그럼 이 토지상에서 인구 증가라는 변화가 왔죠. 그죠? 이게 사회적 위치가 변화된 거야. 그 다음에 요 토지의 위치는 그대로 고정되어 있는데 여기서 그죠? 저기 뭐 마산까지 가는데 이게 거리가 한 100km 되거든요. 근데 종전에 교통수단이 없을 때는 1시간 뭐 1시간이 뭐고 걸어서 가면 아마 저는 한 일주일 걸릴 걸 다리가 짧아서 그제? 걸어서 이게 100km 간다면 100km가 이게 몇 리고 그 10리가 4km 아닙니까? 그제? 그럼 이게 250리죠. 250리. 250리 옛날에 걸어가려면 뭐 산 넘고 뭐 물 건너고 이래가면 한 주막에서 며칠 밤 유하고 가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지금은 1시간 정도면 도착할 수 있죠. 차가 생기고 도로가 생기면서 뭐 기차도 생기고 승용차도 있고 하니까 옛날에 며칠씩 걸려서 가던 거리가 1시간 남짓 하면 도착합니다. 근데 이 토지가 이 마산 가까이 이동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거리의 단축이라는 시간 변화가 온 거죠. 시간 단축이라는 그게 이제 경제적 위치가 변화된 거예요. 그 다음에 종전에는 여기가 농림지역으로 이용되다가 지금은 이제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용도 지역이 바뀌었다. 그러면 행동 위치가 변화된 거죠. 이렇게 토지는 물리적으로는 고정되어 있는 거니까 물리적 위치, 절대적 위치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경제적 위치는 변화될 수 있는데 이런 성격을 위치의 가변성이라고 한다 그 말입니다. 뭐 중장이나 시험에 나오거나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문적 특성은 이렇게 대표적으로 세 가지 성격이 있고 이거 외에도 또 있어요. 부동산은 워낙 금액이 크죠. 고가성, 그죠? 고가성. 그리고 또 부동산은 개인이 사유하고 있으니까 개인이 가지고 있는 물건이지만 개인이 가지고 있는 물건이기 전에 국토 공간이잖아요, 그죠?
국토 공간이지. 그런 성격을 이제 국토성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인문적 성 중에 하나고요. 또 지역성이라는 성격도 있고 또 한 번 부동산에 투자하면은 투자 금액을 회수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려요. 가격이 비싸고 그리고 즉시 빠져나오기 어려우니까 투자를 하면 투자 자본을 회수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런 성격을 투자의 고정성 또는 내구성이라고 합니다. 투자의 내구성 이런 성격이 인문적성을 대표하는 성격들인데 자주 인문적 성질이 시험에 나온 게 아니니까 용도의 다양성하고 몰라 병합 가능성까지 좀 파생령을 기억해 두면 좋겠고요. 뒤로 넘겨가지고 이제 어디로 가느냐? 건물의 특성 이런 건 볼 필요 없어요. 24페이지에 가면은 부동산의 본질적 가치에서 이제 부동산의 가치 또는 뭐 존재 가치, 부동산의 속성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부동산은 토지는 생성될 때부터 자연으로서의 가치도 있고 위치로서의 가치도 있고 공간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자산이라든가 자본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가치를 내포하고 있어. 이 토지가 생성될 때부터 토지에 내포되어 있는 여러 가지 가치들을 전부 묶어가지고 부동산의 본질 또는 속성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동산의 본질은 자주 시험에 나오고 그런 거 아니야. 뭐 자연으로서의 부동산이나 공간으로서의 부동산, 위치로서의 부동산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나머지는 그냥 쭉 읽어봐요. 읽어보고 그게 한 개 이제 알아야 할 게 25쪽에 공간으로서의 부동산 한 게 이제 요거 정도는 이제 개념을 좀 알아두는 게 좋은데요. 부동산은 공간이란 말이에요. 공간. 그러니까 토지는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토지가 하나가 있으면 이 토지의 지표면에 이미 공간이 한 게 있죠. 지표면에 존재하는 공간. 이게 수평 공간이죠. 그리고 또 지표면에서 위를 향하는 공간도 있고 아래를 향하는 공간도 있어요. 위를 향하는 공간이 공중공간, 아래를 향하는 공간이 지중공간이라. 그래서 부동산은 이렇게 수평공간, 공중공간, 지중공간 세 개의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개의 공간을 모두 합쳐가지고 3차원 공간이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동산은 이렇게 세 가지의 3차원 공간으로 구성되는데 왜 이 공간 가치가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부동산 활동을 할 때 수평 공간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수평 공간도 활동의 대상이 되지만 공중이나 지중 공간도 부동산 활동의 대상이 되거든. 그래서 공간은 진짜 부동산 활동의 대상이기 때문에 중시될 수밖에 없고 또 공간이 있으니까 인간이 삶의 틀을 확보해 가지고 생존이 가능한 거죠. 공간이 있으니까 이게 집 짓고 농약도 하고 도로도 확보하고 건물 짓고 이렇게 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지. 공간이 없다면 삶의 틀을 상실하는 거야. 그러니까 공간은 삶의 터전이거든요. 그래서 공간은 소멸해서는 안 되고 영원히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수평 공간은 양이 한정돼 있잖아, 그지? 근데 수평적으로 이렇게 토지의 양이 한정돼 이걸 수평적으로만 계속 이용해 가면 얼마까지 안에서 공간 달성하고 없겠죠. 그래서 이제는 수평 공간을 활용하는 것보다는 공중이나 지중 공간을 활용하는 쪽으로 부동산 활동이 나아갈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공간 가치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특히 공간의 개념이 중시되는 이유는 공간에서 재산권 보장의 근거가 명시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법 212조에서는 토지 소유권의 효력이 지표면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고 토지 소유권의 효력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이렇게 되어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유권의 효력이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에서 어느 정도 상하, 공중이나 지중까지 연장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유권의 효력이 노란 범위까지 미친다면 이 노란 범위 내에서는 국가가 설령 공익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토지 소유의 재산권을 보장해주고 손실보상을 해줘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재산권을 보장하는 근거가 바로 공간에서 명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간가치가 중요하다는 거야. 그럼 이제 토지 소유권의 효력이 공간에서 어느 정도는 연장이 되니까 이 토지 소유자는 자기 토지의 지표면인 수평공간뿐만 아니고 공중공간이나 지중공간의 일정 범위를 포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겠죠. 그런데 소유권이 공간에서 연장은 되지만 그게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인정된다 이 말입니다. 그치? 그러니까 소유권이 공간 안에서 인정되는데 소유권은 또 부동산 소유권은 공간 안에서 무한대로 연장되는 개념이다. 그러면 안 되겠지. 무한대로 소유권이 인정되면 모든 공간을 땅만 갖고 있으면 다 내가 소유할 수 있다는 뜻이 되죠. 그런 걸 맞닥하면 그럼 개념이 없는 거다.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까지만 소유권이 인정되니까 소유권은 공간 안에서 어느 정도는 인정이 되지만 무한대로 인정되는 개념은 아니다는 거다. 그죠? 그리고 이제 소유권이 이렇게 공간에서 인정되면 토지 소유자는 자기 토지의 지표면인 수평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도 있고 또 일정 부위의 공중공간이나 지중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겠죠. 내 토지의 지표면인 수평 공간을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지표권, 공중공간의 일정 부위를 배타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공중권,
그리고 지중 공간의 일정 범위를 포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지하권이라고 한다 이 말. 그래서 한 개의 토지 소유권에서 이렇게 여러 개의 또 가치가 있는 권리가 분할 창출돼 나오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소유권은 여러 개의 권리의 묶음이에요. 여러 개의 권리의 집합체입니다. 근데 이제 지표권은 내 토지의 지표면인 숲빈권을 포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데 내 토지의 지표 위에 건물을 건축할 수도 있죠. 건축권. 또 농작물을 경작할 수 있죠. 경작권. 그리고 내 토지의 지표면을 흘러가는 물을 끌어쓸 수 있는 권리가 있죠.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것이 이제 지표권에 포함이 되는 거야. 그래서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지표권에 포함이 됐으니까 이 물에 관한 권리를 좀 알자. 자, 물에 관한 권리는 유역주의와 선용주의가 있어요. 유역주의는 물을 누구든지 골고루 사용하자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물이 우리 풍부한 우리나라라든가 일본 같은 물이 풍부한 서변 지역에서는 누구나 물을 골고루 이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물에 관한 주의는 유역주의를 취하고 있어요. 그런데 선용주의는 뭐냐? 먼저 온 사람이 우선적으로 물을 사용하고 물은 그러니까 발견한 사람이 최우선으로 사용한 뒤에 남는 것이 있다면 그 다음 사람이 이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물을 이용할 때 선착순에 입각해서 물을 이용하자는 거죠. 이게 이제 선용주의인데 물이 귀한 사막과 같은 건조 지역에서는 그죠? 물이 귀하니까 사막은 물을 발견한 사람이 최우선으로 이용을 합니다. 발견자가 최우선으로 이용을 하고 남는 거 있을 때 그 다음 사람이 이용하는 거야. 이게 이제 선용주의인데 그러면 선용주의하고 유역주의 중에 뭐가 더 바람직한 제도겠어? 유역주의가 바람직하다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물이 풍부한 나라에서는 유역주의가 당연히 바람직하지만 물이 풍부한 나라에서 선용주의를 취한다? 말이 안 되겠고 또 물이 귀한 사막 같은 데서 골고루 사용하라 다 죽어요. 그러니까 사막은 당연히 선용주의가 훨씬 더 바람직한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느 게 더 바람직하고 좋다는 건 아니고 시대나 장소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지? 근데 우리나라는 물이 풍부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물에 관한 주의가 유역주의다. 그게 중요한 거지. 뭐 이게 더 바람직한 제도다.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나라의 물에 관한 주의는 유역주의를 취하고 있다. 한 개 알아두면 좋고 이제 지중공간의 일정 범위를 포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하권이니까 이 지하의 일정 범위도 토지 소재가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겠죠. 근데 지하권이 있다고 해서 모든 지하에 있는 공간을 다 이용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소유권이 인정되는 범위가 있고 인정되지 않는 범위가 있겠죠. 소유권이 인정되는 범위가 사적 지하권,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범위를 공적 지하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적 지하권에 포함되는 게 물, 그러니까 이제 지하수죠. 지하에 매장된 물이라든가 흙모래 자갈 같은 안 받는 소유권이 미칩니다. 그래서 내 땅 밑에 매장된 물 내 마음대로 길어먹고 흙모래 자갈 파서 집 짓고 살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하수나 안 받는 소유권이 미친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내 토지 안에 매장된 물건이라 하더라도 아직 캐내지 않은 광물 자원이 매장됐다면 이 광물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권이 미치지 않는다. 이거는 국가 소유로 가정해버린다면 국유로 인정하니까 광물은 공적 지하권에 해당하지 소유권이 미치지 않는 강업권에 객체만 되는 거지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잊어버리면 안 되겠고요. 왜 이제 요 범위가 소유권이 있는 범위라면 요 범위까지는 국가가 공익사업을 해도 토지 소유자에게 당연히 손실을 보상해 줘야 되겠죠. 이 손실 보상의 대상이 되는 가장 깊은 요 깊이를 한계 심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계 심도 이내에서는요, 요 한계 심도 이내에서는 당연히 국가가 공익사업을 해도 손실 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한계 심도를 벗어난 깊이까지 손실 보상을 해줄 필요는 없다는 거죠. 소유권은 무한대로 인정되는 게임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또 공중공간의 일정 범위를 사용할 수 있는 공중권도 있죠. 근데 공중권이 있다고 해서 모든 공중권을 다 이용할 수가 없겠지. 그러니까 소유권이 인정되는 범위가 있고 인정되지 않는 범위가 있죠. 인정되는 사적 공중권이 있겠고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은 공적 공중권이 있는데 이 소유권이 인정되는 사적 공중권에 뭐 일조권이라든가 일조권 또는 조망권이라든가 또는 뭐 용적률이라든가 그리고 우리 개발권 양도제도 하는 게 있죠. TDR 이런 것은 이제 소유권이 인정되는 범위예요. 그래서 우리 집 앞에 뭐 고층 건물 떴으면 야 햇빛 가리고 막 전망 가니까 보상해주고 지어라 하잖아요. 소유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죠. 근데 아무리 내가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비행기가 나는데 돈 내고 날아가 또 휴대폰 통화하는데 전파 매체 흘러가니까 돈 내라 이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비행기 항공대에 이용되는 항공권이라든가 이 전파의 발작에 이용되는 전파권은 국유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공적 공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간에서는
소유권이 인정되는 범위가 어디까지고 어디까지는 또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구분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요. 자주 시험에 나오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종종 시험에 등장하는 내용이니까 그 공간에 명시된 내용들은 조금 눈여겨서 볼 필요가 있고 27조에 가면 인근지역에 생애 주기 하는 게 있죠. 이거는 이제 인근지역이 어디에서 나오대? 감정평가로서 지역 분석의 대상에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지역의 가치 형성률을 분석하는 작업이 지역 분석인데 그 지역 분석 시에 가장 최우선으로 분석해야 될 지역이 인근지역. 그리고 두 번째가 유사지역. 세 번째는 동일수권 아닙니까? 그 인근지역은 바로 평가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이죠. 근데 그 지역이 계속 변화 과정을 겪어요. 그죠? 5단계를 거치면서. 그래서 인근지역이 이렇게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변화해 가는데 그 흐름을 이제 인근지역의 생애주기라고 하는데 요거는 감정평가론에서 다뤄야 돼. 근데 왜 여기 실려면 이게 이제 환경으로 해서 부동산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죠? 환경으로 해서 부동산의 요 인근지역의 생애주기를 여기 실어놨는데요. 이거는 나중에 감정평가론을 다룰 때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을 다루면서 인근지역의 수명주기를 설명을 드릴 테니까 지금은 보시지 말고 좀 접어두시고 자 28쪽 가면 부동산 활동하는 게 나와 있죠. 여기서 여러분이 한 개 점검해야 될 게 있어요. 부동산 활동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부동산 활동의 일반 원칙에서 능률성, 안전성, 경제성, 공정성 이런 네 가지 원칙에 따라 부동산 활동을 이루어져야 된다. 이 활동의 원칙이 네 가지가 있는데 그 네 가지 원칙 중에 가장 중요한 원칙은 뭐예요? 능률성의 원칙이다. 거기 29쪽에 부동산의 일반칙이 네 가지가 있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원칙은 능률성의 원칙이야. 왜? 아까 부동산학을 정의할 때 그죠? 부동산학이란 여러 가지 활동을 능률화시키기 위해서 원리와 응용 기술을 개척하는 종합응용과학이다. 이렇게 정의했잖아요. 부동산학이란 활동의 능률화의 원리와 응용 기술을 개척하는 종합응용과학 이렇게 딱 정의가 돼 있어. 그러니까 부동산 활동을 능률화시키고자 하는 게 부동산학이 추구하는 목적입니다. 부동산학의 학문적 목표가 바로 활동의 능률화야. 그러니까 여러 가지 활동을 능률화시키고자 하는 학문이니까 원칙에서 가장 중요한 능률성의 원칙이겠죠. 그래서 이 능률성의 원칙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능률성을 지원하는 보조 원칙이 두 개가 있어요. 요건 이제 아셔야 되는데 우리가 일정 기간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그죠? 소유하는 기간 중에는 소유 활동에서는 뭐가 지켜져야 될까? 부동산이 양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한정된 부동산을 채유효 이용을 하자 이 말입니다. 바로 이 소유할 때에서는 채유효 이용을 그리고 일정 기간 보유한 후 거래를 하잖아요. 그럼 거래를 할 때는 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하자 이 말입니다. 이 거래 질서 확립이나 채유효 이용이 바로 능률성을 지원하는 보조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활동은 소유 활동에서는 채유효 이용을 거래 활동에서는 거래 질서 확립을 지도 이념으로 하는데 이런 안전성을 지원하는 보조 원칙이다. 그러면 안 돼. 능률성이지 안전성으로 바꾸면 안 됩니다. 부동산을 능률화시키기 위해서 소유 기간에는 채유를 하죠. 거래할 때는 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하자는 거야. 이게 능률성을 지원하는 원칙이라는 걸 기억해놔야 되겠고 그 다음에 큰 3번에 이 부동산 활동은 여러 가지 성격이 있어요. 제목들 정도는 기억해 두자 말이야. 자, 첫째 부동산 활동은 아까 모든 부동산 활동은 이론과 실무라는 두 가지 영역이 있다 그랬죠. 부동산 학은 원리와 응용 기술을 개척하는 학문인데 원리가 이론, 실무가 그 응용 기술이 실무라고 그랬잖아. 그지? 근데 이론은 과학성의 기술을 주고 있고 실무는 기술성의 기술을 준다 그랬지. 그래서 나중에 나올 거다 내가 그래서 부동산 활동은 과학성과 기술성, 양면성이 있는 활동이다 이 말입니다. 원리가 바로 과학성, 실무는 기술성이 강조되는 활동이죠. 이 두 가지를 모두 강조하는 양면성이 있는 활동입니다. 또 두 번째는 부동산은 개인들이 다 사유하고 있지만 그 개인의 이익을 위한 사익만 중요한 게 아니고 공공이익도 중요하기 때문에 부동산 활동은 사익과 공익의 조화 속에서 하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사익성과 공익성, 사회성과 공공성은 공익을 뜻하는 말이고요. 사익성이 사익을 뜻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공익과 사익의 조화 속에서 하자. 그러니까 공사익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지. 부동산 활동은 또 공익보다 사익이 중요하다니까 사익보다 공익이 더 중시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된다. 두 가지가 모두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양면성 있는 활동이죠. 그리고 부동산 활동은 전문가가 해야 돼. 그래서 전문성에 입각한 전문 활동이고 또 부동산 활동은
아주 그 고액의 자금이 왕래되는 활동 아닙니까? 윤리의식에 입각한 윤리활동입니다. 당연히 중개업자라든가 거래 당사는 윤리의식을 가지고 행동을 해야 되는 윤리성에 입각한 윤리활동이죠. 그리고 또 부동산 활동은 임장활동이면서도 정보활동이라. 뒷장에 넘겨봐. 부동산 활동은 현장에 가서 직접 조사 확인해야 되죠. 이게 임장활동이고 또 부동산 활동을 할 때는 정보활동이 요구하는데 가르쳐. 아까 정보활동을 요구하는 근거는 어떤 특성? 부동성 때문에 위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 어울리지 않는 시설에 입주하면 손실이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보활동을 요구하죠. 정보활동이고 그리고 부동산 활동은 누가 해요? 사람이. 활동의 주체가 사람이라. 활동의 주체가 사람이기 때문에 대인활동인데 활동의 목적물은 뭐죠? 토지나 건물 같은 물건이죠. 활동의 대상이 물건이라는 점에서는 대물활동이기도 하다 이 말이야. 그래서 부동산 활동은 대인활동이면서도 대물활동이다 그래야 돼요. 또 부동산 활동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므로 대물활동이 아니라 대인활동이다. 그러면 안 돼. 이게 아니고 저거다 그러면 안 되고 이거이기도 하고 저거이기도 하다 이 말이야. 활동을 하는 주체는 사람이니까 대인활동이고 활동의 대상은 물건이니까 대물활동이야. 그래서 대인활동이기도 하고 대물활동이기도 하다 그래야 됩니다. 이게 아니고 저거다 그러면 안 되고 그다음에 또 부동산 활동은 3차원 공간활동이라고 했죠. 부동산이 이렇게 세 가지 공간을 구성하니까 이 3차원 공간 전체를 대상으로 한단 말이야. 부동산 활동은. 그래서 3차원 공간 활동이고 또 현재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토지는 미래의 후대들이 물려받아서 이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부동산을 이용할 때는 장기적 안목을 갖고 토지를 이용해야 된다. 그래서 장기적 배려를 요구하는 활동이다 이 말이다. 그리고 또 부동산 활동은 3대 측면에 입각해서 이루어져야 되죠. 3대 측면을 합쳐서 뭐라 그러대? 복합 개념. 그래서 부동산 활동은 3대 측면이 모두 강조되는 복합 개념의 활동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활동의 성격이 이런 성격이 있는데 그 성질들 정도는 기억하는데 초점이 이렇게 나와요. 부동산 활동은 부정성과 대물 활동이라는 속성이 있으므로 임장 활동이 요구된다. 맞아 틀려요? 틀렸단 말이야. 임장 활동이 요구되는 거는 부동성이지 부정성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성과 대물 활동, 물건을 대상하니까 물건이 현장에 나가야 확인이 가능하지. 그래서 현장에 가서 조사 확인하는 임장 활동이 필요한 거야. 임장 활동이 필요한 거는 부동성과 대물 활동이라는 속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걸 이제 부동성과 이렇게 부동성을 부정성과 이렇게 바꿔놓거든. 그런 게 이제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또 시험에 나올 때 이렇게 나오죠. 부동산을 거래할 때 중개업자는 강한 윤리의식이 요구되나 거래 당사자는 윤리의식이 필요가 없다. 그런 걸 또 맞다고 그래라. 그 매도자와 매수인은 그냥 맨날 물에만 가서 난리 떨고 그래도 된단 말이야. 강한 윤리의식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또 부동산 활동은 사람이 주체라는 점에서 대물 활동이 아니라 대인 활동이다. 이게 아니라 그러면 안 돼. 주체는 사람이니까 대인 활동이지만 대상은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대물 활동이죠. 그래서 대인 활동이기도 하고 대물 활동이기도 하다 그래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시험 포인트예요. 그리고 또 부동산은 공익이 사익보다 더 중심으로 사익에 우선하여 공공의가 실천되어야 한다. 그런 말 나오면 안 돼. 공익도 중요하지만 사익도 중요한 거야. 자본주의 사회는. 그러니까 공익과 사익의 조화 속에서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 됩니다. 이거보다 덕에 더 중요하다. 이러면 안 돼. 둘 다가 중요하다 그래야지. 알았습니까? 자, 오늘 총론 부분을 해결했는데 어려운 거 별로 없어. 총론 부분은. 이제 다음 주에는 2편의 강론 중에서도 이제 1장이 바로 경제론이죠. 다음 주에는 경제론을 전부 해결하는데 이 경제론이 수요 공급 이론하고 경기 변동 이론까지가 경제론입니다. 그게 이제 빨리 끝나면 물론 시장론까지 들어가겠지만 시장론은 그다지 크게 어려운 건 없으니까 일단은 경제론까지 해가지고 그죠? 수요 공급 이론하고 경기 변동까지를 조금 미리 우리 3, 4일 수업했던 내용 있잖아요. 그런 것들 한번 점검하면서 예습을 좀 해갖고 오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오늘 요약 강의 처음 진행했는데 그 5, 6월 달 과정이 이제 전 과목이 다 이렇게 요약집을 가지고 요약 강의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책 자체가 2차도 그죠? 4과목이 한 권으로 딱 수록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압축돼 있다 이 말. 압축. 그러니까 내용이 압축돼 있으니까 3, 4월 과정까지 여러분이 이론을 들으면서 배운 내용들이 좀 점검이 돼 있어야 이 압축된 내용을 소화시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공부를 할 때 이 요약집만 봐서는 안 돼. 이거는 그냥 수업 때 쓰는 자료로만 활용을 하고요. 공부는 3, 4월에 우리 수업했을 때 봤던 기본서라든가 아니면 여러분이 정리한 서브노트라든가 이런 압축된 자료가 있잖아요. 그런 자료를 병행해서 보면서 이 5, 6월 수업을 들으셔야 돼요. 꼭
3사를 가지고 꼭 병행해서 수업을 들어가면서 5, 6월 수업도 병행해서 수업을 듣는 방법으로 공부를 해가시길 당부를 드릴게요. 그리고 끝나면 집에 가서 끝나서 복습할 때는 오늘 총론 부분을 다 했잖아요. 그럼 총론 부분에 관계되는 기출 문제를 반복해서 2번 정도 풀어봐요. 그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에요. 오케이? 한 주 즐겁고 유익하게 지내시고 다음 주에 건강하게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